안녕하세요. 오늘은 억울하게 사돈 장례식장에서 도둑으로 몰린 김영자님의 사연입니다.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의 생각지도 못한 배신.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분식집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이요. 손님들이 김신의 분식하면 거기 맛있지 하며 찾아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 하나는 기어이 대학 보낸다고요. 새벽마다 반죽을 치고 기름에 튀기고 국물을 끓이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손님이 없는 한산한 오후에는 아들 공부를 봐주고 밤늦게 가게 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베인 상처와 기름 튄 화상이 생겨도 그게 다 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착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 속도 썩이지 않고요.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괜찮은 직장도 구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기뻤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예쁘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딸이 생기는구나 싶어서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분식집도 단골들이 많아져서 안정적이고 아들도 자리를 잡아서 가끔 저에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이제 좀 살만하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사이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요. 점점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자꾸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신경 쓰였어요.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면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돈 걱정 없으시잖아요 라는 말을 툭툭 던지곤 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분식집에서 번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서 아들 뒷바라지하고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제가 돈을 쌓아놓고 혼자 누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속상했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라고 말하면 엄마 그냥 넘어가세요.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대충 넘어갔어요. 그때는 저도 그래. 가족인데 뭐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말투에서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그냥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애써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도 우리 딸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면 용돈도 따로 챙겨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생각해주고요. 그런데 왜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반응이 그렇게 시원찮았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며느리 때문에 제가 겪게 된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심장마비였거든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며느리가 복도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아무리 평소에 며느리와 사이가 좀 어색했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그냥 불쌍한 딸 같았거든요. 며느리 친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갑자기 잃게 된 며느리를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서 며느리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어떡하지 하면서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도와줄게. 이제부터 내 딸이라고 생각해라. 그때 제가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평소에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 딸처럼 여겨졌거든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당황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장례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자고요. 며느리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시다가 가신 건데 마지막만큼은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빈소에는 하루 종일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친척분들, 동네 사람들, 직장 동료들까지요. 다들 부조금을 가져와서 조의를 표해 주셨어요. 며느리는 상주로서 계속 절을 받고 인사를 드리느라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부조금을 받아서 정리하는 일을 도와드렸어요. 부조금 봉투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고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첫날 밤에는 며느리가 계속 우시면서 어머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일찍 가셨어요. 아직 해드릴 일이 너무 많았는데 하면서요. 저는 밤새 며느리 곁에서 함께 지켜줬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도 조문객들이 계속 오셨어요. 부조금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친정 쪽에서는 따로 방을 하나 정해서 그곳에 부조금 봉투들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빈소가 복잡하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자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방에서 부조금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봉투 하나하나에 이름을 적고 금액을 확인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꽤 많은 금액이 모아지더라고요. 고인께서 생전에 좋은 인연을 많이 맺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그 방을 자주 들락거리더라고요. 물론 상주니까 부조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만 뭔가 유독 자주 와서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어머니를 잃은 충격에 신경이 예민해진 거겠거니 했습니다. 누구든 그런 상황이면 평소와 다를 수 있잖아요. 밤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서 발인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화장장 예약이라든지 장례 절차라든지 하는 것들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계속 부조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모였을까? 이 정도면 장례비는 충분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을요.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돈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발인을 하루 앞둔 밤, 저는 며느리한테 다시 한번 말해줬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데만 집중하라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며느리의 어머니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때 며느리가 고마워요. 어머니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며느리가 제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있었던 서운함들은 다 잊고 앞으로는 더욱 잘 챙겨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달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장례식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고인을 모셔야 하는 날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죠. 저는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나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주한 와중에도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전 9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친정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작은아버지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부조금을 보관해둔 방에 들어가 봤는데 봉투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그곳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부조금이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고인을 모시는 신성한 자리에서요. 친정 식구들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느리 큰아버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시면서 화를 내셨고, 작은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어 하시면서 한탄하셨어요. 무엇보다 그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었거든요. 고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정성으로 가져다준 소중한 마음들이었어요. 그 돈으로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것은 가족들이 어려운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하려던 계획이었는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큰데 이런 일까지 당하니까 정말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급히 며느리를 부축해서 앉혀놓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했지만 그 방은 개인적인 공간이라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이런 도난 사건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거니까요. 경찰이 도착하는 동안 저희는 혹시 다른 곳에 부조금을 옮겨놨을 가능성은 없는지 샅샅이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가져간 게 틀림없었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 방에 출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부조금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어제 부조금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 상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관에게 어제 몇 시까지 그 방에 있었는지, 누가 드나드는 것을 봤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친척분들도 모두 조사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누구도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제 밤까지는 분명히 부조금이 있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없어졌다는 것만 확실했죠. 경찰은 밤새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은 24시간 문이 열려 있고 밤에도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으니까요. 외부인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경찰관에게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경찰관이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경찰관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경찰관 앞에 서니까 며느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고마워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피하듯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젯밤 늦게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 8시쯤에 부조금 정리를 마치고 나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그 방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방에서 제가 나오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요.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부조금을 가져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제가 왜 그 방에 있어야 합니까? 저는 그때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며느리의 말을 진술로 받아 적고 있었어요. 목격자 진술이라는 거죠.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며느리가 잘못 본 거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방이 평소에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과 똑같았다고요. 경찰은 일단 저를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으니까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그것도 며느리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부조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미 머리가 하얗게 변했는데 구치소 철문이 딸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생각만 돌고 돌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지? 내가 평생 뭘 잘못했다고. 구치소 안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 나이 또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참 이상했어요. 이런 할머니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표정들이었죠. 처음에는 제 사연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누가 믿어주겠어요? 며느리 어머니 장례식에서 부조금을 훔쳤다는 혐의로 들어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만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에게 제 사연을 털어놨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나요? 정말 못된 것 같네요 라고 하시면서 함께 분개해 주셨어요. 그래도 누군가 제 말을 믿어주니까 조금은 마음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더 큰 절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어요. 처음에 면회를 왔을 때는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들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엄마를 믿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미정이가 분명히 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경찰도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을 더 믿는다는 거였어요. 저보다 며느리를 더 신뢰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너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니? 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면회 때는 더 심했어요.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계속 싸우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요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고 조용히 넘어가라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도둑이 되는 건데요. 아들아, 엄마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왜 그냥 넘어가라고 하니? 내가 엄마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했지만 아들은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미정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이 이미 며느리 편에 서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한 거죠. 물론 부부가 한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였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새벽마다 일어나서 분식집 문을 열고 손님들 밥을 해주고 번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서 아들 뒷바라지를 한 게 뭐가 잘못이었나? 저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 뗀 적이 없어요. 분식집 하면서도 잔돈을 잘못 받으면 반드시 돌려줬고 떨어진 지갑을 주워도 주인을 찾아줬어요. 그런 제가 왜 하루아침에 도둑이 되어야 하는 거죠?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구치소 안에서도 면회를 올 때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조금을 훔친 할머니로 보는 것 같았어요. 평생 쌓아온 제 인격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가끔 같은 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할머니는 왜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며느리 어머니 장례식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평생 자랑스러운 아들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버리는구나 싶었어요. 내가 뭘 위해 그렇게 고생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누가 진짜 거짓말을 했는지 드러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구치소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절망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교도관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영자 씨, 나오세요. 면회입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또 아들이 왔나 싶었어요. 하지만 면회실에 가보니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수사를 담당했던 그 경찰관이었어요. 표정이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CCTV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봤는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 결백이 증명된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던 터라 또 다른 절망을 당할까 봐서요. 경찰관은 계속 설명했어요. 장례식장 밖 복도에 설치된 CCTV를 다시 보니까 부조금이 사라진 시간대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거였어요. 처음 수사할 때는 놓쳤던 부분이었대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새벽 4시쯤에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도 찍혔고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범이 밝혀지는 건가요?
그런데 경찰관의 다음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최미정 씨였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 말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부조금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관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CCTV 화면에서 며느리가 부조금이 보관된 방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큰 가방에 뭔가를 넣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고 했어요. 시간도 정확했대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새벽 5시에 할머니가 그 방에 계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는 최미정 씨가 이미 일을 다 끝내고 나간 뒤였죠. 저는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자신이 훔쳐놓고 저를 범인으로 몰아간 거였죠. 그날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치소 문을 나서는데 바깥 공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왜 저에게 누명을 씌웠느냐고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친정 빚이 너무 많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며 생활비며 여러 가지로 빚이 쌓였는데 그걸 갚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조금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에 불과했어요. 빚이 있다고 해서 남의 돈을 훔쳐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자신의 친어머니 장례식 부조금을요.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저에게 누명을 씌운 일이었어요. 자신이 훔쳐놓고 저를 범인으로 몰아간 그 뻔뻔함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도둑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냐?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들어도 되는 거냐? 며느리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저는 구치소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도둑으로 봤던 거예요. 아들한테도 화가 났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너를 키웠다. 그런데 내 아내가 날 도둑으로 몰았는데도 넌 끝내 나를 안 믿었구나. 아들은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를 믿어주지 않았던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며느리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아들과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결국 경찰서로 향했어요. 부조금 절도와 무고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특히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제 진실은 밝혀졌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는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믿지 못했던 우리가 과연 진짜 가족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며느리와는 이제 같은 지붕 아래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때면 공기가 무거웠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죠. 아들은 그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겠는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누군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해야겠다고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제 마음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저를 도둑으로 몰아서 구치소에 보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미정아, 내가 돈이 급했던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범인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냐? 내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도 되는 거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들이 대신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정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번 일로 정말 정신을 차렸으니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떤 일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그럴 수 없거든요. 저를 도둑으로 몰아서 구치소에 보낸 일은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였어요. 아들아,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것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평생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그 순간에는 나를 의심했니? 아들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죄송해요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이니까 저는 여기 남겠다고 했죠. 너희가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해라. 나는 혼자 살겠다.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잘해준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건 아니야.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이틀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마지막에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라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고독했어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어야 하고 TV를 봐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들이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장에 가면 아는 상인들이 제 사연을 듣고 위로해 주셨어요. 영자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런 며느리를 둬서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하면서요. 그런 말들이 조금씩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성당에서도 교우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며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때로는 함께 식사도 하자고 하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외로움을 많이 덜 수 있었어요. 분식집도 다시 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정도 쉬었더니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영자 씨, 어디 갔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도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미정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비록 며느리가 저에게 그런 일을 했지만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들은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미정이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엄마를 잃게 된 것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결국 제 편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아, 이제 와서 그런 결정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이미 엄마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어.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엄마만 믿고 살겠어요. 그날 저는 아들을 집에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온 아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무리 실망했어도 제가 평생 키운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엄마를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 엄마에 대해 나쁜 말을 해도 무조건 엄마 편에 서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진실 위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서로에 대한 환상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후의 관계였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거짓은 오래 못 간다. 이제 진실 위에서 새로 시작하자.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CCTV로 진실은 밝혀졌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